안녕하세요, 지오TV입니다. 얼마 전에 북한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및 철도를 파괴하고 장벽을 쌓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북한으로 이어지는 경의선과 동해선 선로가 어떤 상황인지 위성 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10월 9일 남한으로 통하는 모든 도로와 철도 연결을 파괴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 남북 간 연결을 끊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이 우리 쪽에 전개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남한과 연결되는 도로와 철도를 완전히 차단하고 우리 측의 해당 구역들을 강력한 방어 구조로 보강하기 위한 사업을 10월 9일부터 우선적으로 개시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 그 근거입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북한을 침략하는 것에 대비를 하겠다는 거죠. 북한의 이번 조치는 김정은이 작년 말에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하고 남한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것의 후속 조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북한이 주요 적대국인 남한과의 물리적 연결을 영구적으로 차단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통일이라는 목표를 폐기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하겠다. 그리고 남한과 더 이상 대화하지 않고 미국과 상대하겠다 하는 의지를 물리적으로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북한의 이러한 조치는 이미 진행 중이었는데요. 북한은 이미 지난해부터 DMZ 북측 구역에서 벌채를 하고 지뢰를 설치하는 모습이 포착된 바가 있고요. 올 7월에는 북한 측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에 있는 철로와 침목 등을 제거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또 가로등을 철거하고 새롭게 대전차 장벽을 쌓은 모습도 관측이 된 바가 있는데요. 그리고 지난 9월 미국의 소리죠. VOA는 북한이 2월 초에 이미 개성공단에서 우리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에 여러 개의 장벽을 설치했다고 보도했었거든요. 바로 이곳인데요. 장벽은 총 8군데고요. 도로 폭이 20m니까 장벽이 약 15m 간격으로 세워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가 군사 분계선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약 35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남쪽으로 약 2km 정도 가면 우리 도라산역이고 북쪽으로 3.5km 지점에 개성공단 출입구가 있습니다. 과거에 개성공단이 운영될 때 이곳으로 인원과 물자가 이동을 했던 길이거든요. 이 지점이 원래는 다른 곳처럼 깨끗한 아스팔트 포장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흙이 드러난 모습인 거죠. 북한이 여기에 경의선 도로에 장벽을 세웠다는 VOA 보도 이후에 우리 군이 밝힌 바로는 이 지뢰 매설 작업 후에 복토를 했고 방벽 형태의 구조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벽을 세운 건 아니고 지뢰를 이렇게 8겹으로 깔았다는 거예요. 이게 위성상으로는 높이 측정이 안 되니까 사실 장벽인지 그냥 흙을 뒤집어 놓은 건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나 봅니다. 근데 이게 장벽이면은 시간대에 따라 그림자가 이렇게 길게 생길 테니까 아마도 우리 군이 발표한 게 맞을 것 같네요. 또 지금 구글맵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지난달 23일 민관위성 에어버스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요. 북한 측 경의선 판문점역으로 향하는 철도 교량의 상판이 모두 철거되고 교각만 남아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어요. 바로 이 달인데요. 지금 이 사진은 촬영한 날짜가 올해 2월 10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사진을 보면은 이 다리가 위에가 철거가 되고 교각만 남아있다는 거죠. 뭐 북한이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투자한 개성공단을 다시 재가동하는 일은 더욱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2020년에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면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와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던 시점에 이미 재가동은 완전히 물 건너간 걸로 봐도 무방하긴 했던 것 같긴 한데요. 여기가 개성공단이고요. 이 건물이 북한이 폭파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인데요.
뭐 아직도 주변에 이렇게 폭발로 인한 건물 잔해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북한이 개성공단에 우리 시설을 동결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는데요. 올해 포착된 활동들로는 개성공단 내 도로에 횡단보도를 새롭게 칠하기도 했고요. 이 개성공단 출입구에서 안쪽으로 300m 떨어진 동원 F&B 회사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개성공단 북측에는 버스 차고지가 있는데요. 이 차고지도 과거에 비해 많이 비어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정상 운영되던 시절에 북측 근로자 출퇴근 편의를 위해 버스 290여 대를 제공했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약 160대만 남아있다고 하고요. 개성공단 내에서 이 버스들이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이는 걸로 봐서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개성공단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게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개성공단의 공장이 있었던 동원 F&B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에 개성 왕만두라고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혹시 이게 개성공단에서 생산되었던 제품인가 해가지고요. 봤더니 2011년에 출시된 개성 왕만두는 강호동씨를 모델로 해서 꽤 인기를 끌었던 제품이고요. 또 맛도 상당히 괜찮아서 판매량이 괜찮은 제품이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산 공장은 지금은 뭐 당연히 개성공단은 아니고요. 원래도 개성에서 생산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충남 아산과 천안의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제품 이름에 왜 개성이 들어간지는 모르겠어요. 뭐 홈페이지를 봐도 따로 그런 설명은 없더라고요. 아무튼 10년 이상 꾸준히 판매될 만큼 인기가 좋은 제품이니까요. 만두 구입하실 분들은 아래 제품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북한과 우리가 육로로 직접 연결되어 있던 곳이 경기도 파주의 경의선과 강원도 고성의 동해선이었는데요. 지난해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국가관계로 규정한 이후에 북한이 꾸준히 이 연결로를 끊고 있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의선 철도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한과 북한이 경의선 선로 복구에 합의함에 따라 도라산역에서 개성역 구간 선로가 다시 복구되어 연결이 되었는데요. 2007년에서 2008년에 남한의 화물열차가 잠시 동안 개성공단으로 자재와 상품을 실어 나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국경 제한으로 1년도 채 못되어 운행이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그 후로 남북관계에 따라 수시로 개통과 단절을 반복하면서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또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 선언에서 경의선과 동해선의 현대화가 명시되기도 했는데요. 그에 따라 10년 만에 처음으로 남한열차가 북한으로 진입해서 북한 철도를 남한에 연결할 수 있는지 가능성에 대해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북한의 철도 사정이 지금 엉망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상황을 떠나서도 쉽지 않을 것으로 결론이 났고요. DMZ 안에 있는 동해선 선로를 보면서 저는 순간 이 동해선이 경의선처럼 강릉에서 북한 쪽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다고 착각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동해선 철도는 지금 강릉까지밖에 건설이 되어 있지가 않죠. 그리고 북한에서 내려오는 선로는 이 동해선 남북 출입사무소까지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제시대 때 건설된 동해선이 북한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양양까지, 그리고 남쪽에서는 묵호에서 삼척까지만 연결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광복과 함께 건설이 중단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연결이 안 된 철도 구간은 점점 철거가 되어서 7번 국도로 편입이 되거나 사라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여기가 북한 쪽으로 연결된 동해선 철로인데 지금 사실상 흔적만 남아있고 뭐 침목이나 이 레일도 다 철거를 해서 열차가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북한과 육로로 연결되어 있던 지역인 경의선과 동해선 지역을 살펴보았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육로를 단절시키고 요새화하는 게 결국은 내부 인원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고 우리 합참의장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인기인데 그 영향이 북한에까지 미치는 것도 사실 시간 문제 아니겠어요?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조치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부 단속을 위한 북한의 고육지책인 것이죠. 네, 안녕하세요, 지오TV입니다. 오늘은 북한이 점령하고 있는 우리 섬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서해상에 있는 함박도라는 섬인데요. 함박도는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에 속해 있어요. 주소가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돌이 산 97번지인데요. 그런데 이 섬을 지금 북한이 관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 인천에 주소가 있는 우리나라 섬인데 북한군이 이곳을 점령하고 있는 게 말이 되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이 내용은 2019년에 한번 크게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함박도에 대해 좀 알아보면요. 함박도는 그 생김새가 함지박처럼 생겨서 함박도라는 이름이 붙은 섬인데요. 함지박은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생긴 게 함지박인데 함박도와 닮았나요? 이 함박도는 행정구역상 우리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속해 있지만 북한의 황해남도 연안군에도 아주 근접해 있는 섬입니다. 연안군의 해안까지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네요. 이 함박도는 우리 우도에서 북쪽으로 8km, 우도에서 북쪽으로 8km, 말도에서 서쪽으로 또 한 8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여기 함박도에서 더 서쪽으로 가서 대연평도까지는 약 2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8km 남쪽의 우도랑은 썰물 때 갯벌로 연결도 된다고 해요. 지금도 보시면은 이 위성사진상에 곳곳에 이렇게 갯벌이 드러나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여기가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다는 거죠. 이 함박도의 면적은 19,971제곱미터로 약 6,000평 정도 되는 작은 섬인데요. 서해 NLL과는 약 2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한국전 당시에 이 유엔군은 압도적인 해군력을 바탕으로 이 서해의 모든 섬들을 사실상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함박도를 비롯해 이 주변의 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배를 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정전협정 과정에서 군사적 요충지인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및 우도, 이른바 서해 5도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섬들을 북한에 넘겨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휴전 이후에 현실적으로 이 북쪽에 이 섬들을 점령하고 있기가 어렵기도 했고 또 불필요한 충돌을 계속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건데요. 그러면서 협상에서 다른 부분을 얻어왔겠죠. 아무튼 당시에도 북한에 꽤나 이득인 조건이라는 평가도 있긴 했다고 합니다. 이 북한 지역의 섬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으니까요.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그럼 서해 5도를 제외하고 다 북한에 넘기기로 한 거니까 이 함박도도 북한 영토가 아니냐 할 수 있는데요. 그 논란이 불거진 계기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8년 미등록도서 지적 공부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함박도가 강화군 관할 주소로 등록되면서 현재의 주소를 갖게 되었습니다. 70년대 당시에 북한의 NLL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주변 도서들의 주소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이 함박도도 포함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함박도가 졸지에 우리의 미수복 영토 취급을 받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딱히 사람들의 관심은 받지 못하던 섬이었는데요. 2017년부터 북한이 함박도 북쪽 지역에 막사를 건설하기 시작하였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촉발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국방부는 함박도가 NLL에 근거해 북한 땅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주소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는 국토 등기에 근거해 우리나라 땅이라고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 논란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함박도는 지적도상에 산림청 소유의 국유지로 나와 있고요. 주기적으로 공시지가를 발표하기도 하는 곳입니다. 이 함박도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070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또 국내 지도 서비스들을 봐도요. 이 네이버 지도에는 함박도가 NLL의 이남 지역으로 나오고 또 명칭으로도 검색도 되거든요. 또 구글 지도에도 이게 NLL 표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함박도가 어떤 이 경계선의 남쪽에 포함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카카오 맵에는 이 함박도가 검색도 되지 않고 따로 이름이 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함박도가 우리 영토가 맞냐, 북한 영토가 맞냐, 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양쪽의 입장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일단 위키백과에는 이 함박도가 서해 북방한계선 북쪽 약 0.7km에 위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사 통제하에 있는 무인 도서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상 북한의 영토라고 보는 거죠. 또 우리 국방부가 밝힌 입장은 1953년 정전협정과 그에 따라 그려진 북방 한계선에 근거해서 북한의 관할 지역으로 정리가 된 곳이라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국내에 등기가 되어 있고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는 점은 정전협정과 NLL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오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고요. 또 1982년에 함박도 인근 우도를 취재한 기사들을 보면 함박도를 우도에 가장 근접한 북한 영토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90년대에 연평도에서 근무했다는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에도 이미 함박도에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2019년 9월 유엔군 사령부에서도 함박도 논란과 관련하여 NLL 이북 위치가 이 공식 입장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으면 단순한 행정 착오가 있었던 것 뿐이고 별로 논란이 될 것 같은 내용은 아닌데요. 2019년에 TV조선에서 인근 섬인 말도의 주민들을 취재했는데 이분들은 함박도를 당연히 대한민국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해요. 왜 그런고 하니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썰물로 물이 빠지면은 함박도로 걸어가서 굴을 캐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그 말도의 이장님도 취재팀 카메라에 잡힌 함박도의 인공기를 보고 그제서야 북한군이 거기 주둔하고 있는지 알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보도 이후에 함박도에 대한 논란이 더욱 격화되었다고 하는데 1965년 함박도에서는 인근 주민 100명이 이 섬 갯벌에서 조개잡이를 하다가 강제 납북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함박도를 우리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때 함박도에서 일어난 우리 어민들의 납북 사태 당시에 이곳을 휴전선 이남으로 표현했던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때부터도 우리나라가 함박도를 우리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착오였든 어쨌든 간에 우리 정부 해양수산부와 국토부가 함박도를 대한민국 땅으로 한동안 인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생기게 된 것인데요. 2019년 논란 이후에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는 지금 기사로 확인이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함박도를 살펴보면요. 함박도의 북쪽 면에 가로 20m, 세로 12m 크기로 한 층짜리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건물 옆으로 이어진 땅에는 사람이 털을 닦아 놓은 흔적도 보입니다. 또 섬 한가운데는 태양광 시설로 보이는 구조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박도가 북한의 땅이라 쳐도 문제가, 북한의 이런 군사 시설들이 2017년 이전에 찍은 위성사진에는 안 보이는데 2018년부터 이런 건물들이 확인된다는 겁니다. 북한은 2017년 5월경부터 한박도를 군사 요새화해 왔다고 하는데요. 이 한박도에 레이더와 장사정포 등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요. 북한이 당시 남북 평화 분위기를 이용해서 한박도까지 내려와 군사기지를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이런 시설들을 새롭게 설치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경계선을 남쪽으로 확장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기로 한 남북 군사 합의에서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한박도 앞바다는 수심이 3km밖에 되지 않아서요. 썰물 때는 갯벌로 인근 섬들과 바로 연결이 되는 중요한 섬인데요. 한때 중국 어선들이 이 한박도 인근을 전진기지 삼아서 우리 앞바다에서 조업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한박도는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서 북서쪽에 있는데요. 그래서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서해 해상로를 통한 북한 병력들의 기동을 관측하고 유사시에 이를 저지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는 섬이고요. 인천공항과는 불과 50km도 채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국지전이 벌어지면 인천공항까지 손쉽게 타격이 가능하거든요. 북한의 170mm 자주포 최대 사거리가 약 55km고요. 240mm 포의 경우에 60km가 넘거든요. 또 300mm 포로는 서울까지도 사정권에 들어오는 거리입니다. 넓이도 독도의 동도보다 넓어서요. 유사시에는 섬 전체를 요새화해서 해안포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설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본토와 가까운 곳에 북한군이 주둔하는 섬이 하나 더 생긴다는 사실이 우리 안보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이 한박도와 8km 떨어져 있는 우도의 경우에는 유사시에 북한이 우도를 점령해버리는 도발을 감행할 우려가 높은 곳입니다. 북한이 이 우리 우도에 기습 침투해서 무력화를 시도할 경우에는 이 위치상으로 서해 5도까지 전체가 고립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 군이 대비태세를 철저히 하고는 있겠지만 앞으로도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오TV입니다. 북한은 작년 10월 군사분계선 북쪽에 있는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및 철도 선로를 폭파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담은 사회주의 헌법 개정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경의선과 동해선 폭파 이후에 북한은 이 지역의 요새화 공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최근까지 우리 군의 정찰 자산으로 확인해 본 바로는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한 지역에 방벽 공사를 진행하는 모습을 포착했다고 해요. 먼저 파주와 개성공단을 잇는 경의선 지역을 살펴보면요. 남북 군사분계선 인근 경의선 도로에 일직선 형태를 갖춘 구조물이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북한이 방벽을 쌓아 놓은 것으로 보이고요. 경의선 도로를 가로질러서 막고 있는 형태로 건설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과거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 드린 바가 있는데 북한이 여러 겹으로 지뢰를 매설해 둔 흔적도 위성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군사분계선의 북쪽으로 2km 정도 되는 지점에 약 4곳에서 수킬로미터에 걸쳐 이러한 방벽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부 지역에 2곳, 중부 지역에 1곳, 또 동해안 지역에 1곳인데요. 이러한 방벽들은 북한 주민들이 탈북하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지만 유사시에 우리 군의 진로를 막는 역할이 사실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탈북자들만 막을 목적이라면은
철조망이 더 효과적이니까요. 사실 북한은 군사분계선 일부 지역에 전류가 흐르는 철책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역시 그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른 남북 단절 조치의 연장선으로 봐야겠죠. 이 3중으로 설치된 철책선의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철책선에는 약 1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북한은 이러한 조치들을 작년 초부터 차근차근 해왔다고 해요. 철수했던 지피들을 복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철도와 도로를 끊고 송전탑을 폭파하는 등 군사 분계선 지역을 요새화, 또 국경선화하기 시작한 건데요. 근데 북한이 휴전선 전체 지역에 대해서 철책과 방벽을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겠죠. 물론 북한이 이 장벽들을 길게 연결해서 베를린 장벽처럼 일종의 국경선을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요. 그러자면 물자와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요. 또 험준한 산악 지형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총 4곳의 방벽을 설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 중부 지역에 있는 곳이 바로 이 철원 평야 지역입니다. 이 백마고지의 동쪽 그리고 월정리역과 철원 평화전망대 북쪽 지역은 이렇게 넓은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는데요. 바로 철원 평야죠. 지금 북한이 이 방벽을 만들고 있는 곳들을 보면 주로 비무장지대의 통문 근처거든요. 높이는 4에서 5m 정도 되게 방벽들을 만들었는데 이런 곳들의 특징이 모두 그 개활지여서 기계화 부대의 이동이 용이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경기도 파주와 강원 고성 7번 국도 일대 그리고 철원 평야 모두 6.25 전쟁 당시에 북한군 전차가 남침을 했던 주요 축선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여기에 이런 방벽을 세우는 게 이것들이 일종의 대전차 장애물 역할을 해서 유사시 우리 기계화 부대가 진격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철원 평야 지역은 6.25 당시에 엄청난 격전이 벌어졌던 지역이죠. 그래서 종전 이후에 이 철원 노동 당사를 빼고는 철원에 멀쩡한 건물이 한 개도 남아있지 않았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이렇게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는 이유는 여기가 과거 화산활동으로 생긴 용암대지이기 때문인데요. 비교적 점성이 낮은 용암이 분출을 하여서 이렇게 넓은 용암대지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호남 평야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지평선을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고성의 동해선 지역도 한번 살펴볼까요? 동해선 육로에도 지난해 길이가 약 200m에 달하는 방벽이 세워진 모습이 촬영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조금 남쪽인데 구글어스에는 아직 위성 영상이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미국의 위성업체 플래닛 랩스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보면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방벽이 새롭게 건설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해선에서는 작년에 북한군이 가로등을 제거하는 모습과 또 철도 레일을 걷어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었죠. 거기에 더해서 이 경의선 지역 및 중부전선의 철원 지역과 마찬가지로 또 콘크리트 방벽을 만든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의 보도를 보면 동해안의 해안 지역에도 이렇게 콘크리트 방벽을 쌓은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위에 이렇게 북한군이 서 있는 모습도 촬영이 되었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남쪽과 연결되는 평지 지형에는 모두 장벽을 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경의선과 동해선에서 남북 연결 육로를 폭파할 당시에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 폐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렇다면 김정은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평양 드론 침투에 대한 보복, 또 내부의 정치적 목적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한민족 의식을 지으려는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 이 북한의 장마당 세대는 대북 전단지나 확성기 등으로 외부 정보를 접하면서 이 정권의 실체를 인식하고 또 탈북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세조선이라는 반란 세력도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같은 민족인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 문화적 번영을 보게 되면은 북한 젊은이들에게는 우리는 같은 민족인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재 북한에서는 한민족이라는 민족의식이 이 북한 정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들이 나왔다고 보는 거죠. 또 대한민국을 통일할 한민족이 아닌 적대적 국가로 규정을 하게 되면 동족에게 핵을 겨냥한다는 비난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 전략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연결되어 있는 철도와 도로는 유사시에 대한민국에 병력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만 제공을 하지 북한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우위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북한은 남한으로 통하는 모든 길을 요새화하고 사이버전과 오물풍선 등 비대칭전에 집중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이 군사 분계선 지역에 새롭게 설치하고 있는 장벽들을 위성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오TV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군사 분계선을 따라 북한의 DMZ 지역을 살펴본 적이 있잖아요. 그때 여기 임진각에서 멈췄었는데 오늘은 임진각의 서쪽 임진강과 한강 하구 지역을 한번 둘러볼게요. 임진강의 하구 군사분계선을 지난 지점부터는 북측 영토인데요. 우리 파주시 탄현면을 마주보고 있죠. 그런데 거리가 정말 가까워요. 이 폭이 좁은 곳은 불과 650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곳에는 우리 측 오두산 전망대가 있고요. 여기 북한 측은 풍덕군 임한면 정곶리인데요. 이 남쪽으로 삐죽 튀어나온 이곳이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북한 땅입니다. 서울시청과 불과 38km 떨어져 있다고 해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수도 서울이 북한과 너무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아주 북한군이 요새화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방어선을 잘 구축해 놓고 있는 북한군 진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가까이에 북한이 있지만은 우리가 평소에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곳 이후에 이 강을 조강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낯선 이름이죠. 저도 이번에 자료 조사를 하면서 처음 접해 봤는데요. 1953년에 작성된 6.25 정전협정문에 조강 대신 한강 하구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이 지역을 지칭할 때 이 조강이라는 이름 대신 한강 하구라고 아직도 주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조강은 북에서 흘러온 임진강과 한강이 관산포 인근에서 합쳐져서 서해로 흐르는 강의 마지막 구간입니다. 고려나 조선시대에는 한양과 개성을 오가는 물길로 수많은 배들이 드나들던 길목이었다고 해요. 이 조강의 남쪽 김포시에는 애기봉이 있습니다.
애기봉은 6.25 당시 격전을 벌였던 154m 고지로 우리나라 접경 지역에서 북한을 볼 수 있는 전망대 중 최단 거리입니다. 강 건너 황해도 개풍군까지 직선 거리로 1.4km에 불과하다고요. 그러니까 성산대교 정도 길이밖에 안 되는 거죠. 애기봉에서 강 건너 보이는 마을은 행정구역상 개성시에 속한 조강리인데요. 김포 월곶면의 조강리와 마을 명칭이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상조강, 하조강 이렇게 불렸다고 해요. 그만큼 가까운 생활권이었는데 이제는 오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조강이 바다와 만나기 전 김포의 끝자락에는 유도가 떠 있습니다. 유도는 1996년 홍수 때 북에서 떠내려온 황소가 우리 해병대에 의해 구출되었던 곳입니다. 다시 구출된 이 소는 남북 평화의 상징으로 평화의 소라고 불렸다고 하네요. 유도 인근은 조강이 강화 해협에서 바다와 만나기 직전 구간으로 강폭이 최대 3km나 되어 강이 아니라 해협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여기는 방조제도 없기 때문에 바다와 강의 구분이 애매한 곳이기는 합니다. 이 바닷물이 섞여서 조수 간만의 영향을 받는 곳이기도 하고요. 한강에는 친곡 수중보가 있어서 바닷물이 역류를 하지 않지만 임진강의 경우는 하부뚝이나 수중보를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이 바닷물이 파주와 연천 지역까지 역류를 하고 있기도 하죠. 아무튼 이 조강은 한강의 종착지로서 김포반도의 끝자락을 적시고 있는데요. 한때 해상물류의 중심지로 화물과 여객, 고깃배가 넘실대던 활기찬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강물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이 대치 중이라 적막감이 감도는 침묵의 강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이 과거 해상교통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이 서쪽으로는 황해도로 오가는 배들이 드나들고 또 염하라고 하는 강화도와 김포 사이의 뱃길은 남쪽 지방에서 올라오는 배들이 여기를 통과하는데요. 이렇게 모인 배들은 다시 조강을 거슬러 올라서 일부는 예성강을 따라 개성으로, 또 일부는 임진강을 따라 문산으로, 또 한강을 따라 서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주요 수로가 한 곳에 모이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강포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까지 한강하구 최대의 물류단지이자 어업기지였고요. 주막거리가 조성될 정도로 사람들로 북적였다고 합니다. 남북이 이렇게 분단되지만 않았어도 여전히 수은의 중심지로서 번성했을 텐데 참 안타깝고 또 이렇게 썩히는 것이 아까운 그런 지역이네요. 그래서 이 조강은 중립수역으로 서해 NLL의 시작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강 하구의 중립수역은 남북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 설정한 비무장지대 같은 완충구역인데요.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에서 인천 강화군 서도면 부름도까지 약 67km 가량으로 중립수역은 별도의 군사분계선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 UN 사령부가 관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강이 자연 경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DMZ처럼 지뢰가 매설된 것도 아니고 사실 강만 건너면 남북이 오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강변을 따라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요. 북한 측에도 이 강변을 따라 방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워낙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지를 보수하거나 확성기를 설치하거나 하면 바로 우리 쪽에서 관측이 되어서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북한이 다른 지역에서는 방벽도 쌓고 도로도 폭파시키고 했는데 여기 조강 인근 지역에서는 최근에 특별한 활동이 보고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확성기 말고는. 이렇게 수상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경인 아라뱃길이 건설이 된 건데요.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북한과 함께 이 조강 인근 지역에서 한강하구 공동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 따라 남과 북이 한강하구의 안전한 항해를 도모하고 교류와 협력을 위해 공동 수로 조사를 했다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오히려 북한에 우리 정보만 내어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2019년 문재인 정부의 해수부와 국방부는 이 한강 하구의 지형 정보가 담긴 해도를 제작해 판문점에서 북한에 전달했는데요. 이 해도에는 밀물과 썰물 관측 자료는 물론 암초의 위치와 수심 및 해저 지형 등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어서 3급 기밀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자료를 북한에 넘겨준 것이 간첩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강화도를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 물길이 바로 예성강입니다. 예성강 하구에는 고려시대 무역항이었던 병란도가 있었다고 하죠. 고려시대에는 중국 송나라 상인들이 많이 드나들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예성강에도 딱히 하구뚝은 보이지 않는데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댐이 하나 건설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예성강 하류에 넓게 펼쳐진 이 지역이 연백평야고요. 그래서 이 연안군은 북한에서 쌀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 교동도를 마주하고 있는 곳은 북한의 연안군 지역인데요. 교동도와 연안군은 약 2.5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가까운 곳이. 간조 때 이 지역이 수심이 얕아서요, 예전부터 주요 탈북 루트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위성 사진에도 보면 물이 빠져서 갯벌이 드러난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2004년 8월에도 북한 주민 한 명이 이 물이 빠진 갯벌을 걸어서 교동도로 넘어오기도 했습니다. 북한 교동도 북쪽 해안을 보면 바다 쪽으로 뻗어 있는 이 방파제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갈빗살 방조제라고 하는 수제공들입니다. 분단 이후에 1960년에서 70년대 남북은 경쟁적으로 간척을 진행했는데요. 그래서 북한이 이곳에 제방을 쌓으면은 조강의 흐름이 바뀌어서 반대로 남쪽의 제방이 유실되었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남쪽에서 제방을 보강하면은 북쪽이 무너지고요. 이렇게 경쟁하는 과정에서 이런 갈빗살 방조제가 다수 설치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교동도 지역에도 같은 시설들이 설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낡아서 허물어진 모습들이네요. 이 연안군의 끝에 이르면은 넓은 간척지가 조성된 것이 보입니다. 일부는 염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가 소금 생산으로 유명한 염전 노동자구 연백제염소인 것 같습니다. 이 연안군까지 오면요, 강화도 북쪽과는 달리 이 해안 경계도 좀 느슨한 모습이네요. 아무래도 북한은 지금 우리 군의 북진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탈북자들을 막기 위한 해안 경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는 탈북이 좀 어려우니까 경계가 느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은 한강 하구와 접하고 있는 북한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수도 서울이 북한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또 북한 주민들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네, 안녕하세요, GOTV입니다. 오늘은 군사 분계선 DMZ, 그 안에서도 가장 예민한 전방초소 바로 GP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남북한 사이에 이 GP의 수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알고 계신가요? 2025년 5월 현재까지의 상황을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GP, 즉 가드 포스트는 감시 초소입니다. 남북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DMZ 안쪽에 설치된 군사 시설로 북한군의 동향을 24시간 감시하는 이 군의 눈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보통 GOP보다 훨씬 깊숙이 들어가 있고 고지대나 산속 같은 험한 지형에 자리 잡고 있어서 접근도 어렵고 근무도 빡셉니다. 그래서 GP에 배치된 병사들은 진짜 말 그대로 전방에서 근무를 하는 거죠. 2018년 9월 19일 남북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때 남북은 DMZ 내 일부 GP를 상호 철수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이때 남측은 78개 중 11개, 북측은 160개 중 11개를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 남한은 철거하면서 지하 벙커까지 싹 없애버렸지만 북한은 이 겉모습만 부쉈을 뿐 지하 시설은 그대로 두거나 나중에 다시 병력과 중화기를 들여와 복원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만 철수하고 북한은 쇼만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북한은 이 GP를 복구할 때도 불과 2-3개월 만에 완전히 복구를 마친 모습이었는데요. 우리는 당시 파괴한 GP를 완벽히 복구하려면 10년은 걸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하 갱도를 그대로 둔 채 지상시설만 파괴한 북한과 달리 우리 군은 지하시설까지 완벽하게 파괴했기 때문인데요. 위성사진을 분석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당시 파괴한 GP 지역에 다시 병력을 배치하거나 신형 감시 장비를 설치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합니다. 우리 측 GP는 2018년 이전에는 약 78개가 있었는데요. 남북 상호 11개 GP를 철수한 이후 67개가 되었다가 현재 15개를 복원해서 총 82개의 GP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철수 이전보다 4곳이 늘어난 거죠. 북한은 2018년 이전에 약 160여 개의 GP를 운영 중이다가 철수 이후에는 150여 개를 유지했고요. 현재는 철수한 GP 대부분을 복원해서 다시 160여 개의 GP를 유지 중입니다. 이쯤 되면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냥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배치 간격도 다릅니다. 북한군의 GP 평균 간격은 약 1.5k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우리 군의 GP는 약 4.4km 간격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촘촘히 눈을 박아놨는데 우리는 눈 사이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셈입니다. GP가 무슨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여기서 고민되는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병력 자원이 계속 줄고 있죠. 출산율이 세계 최저니까요. 그래서 병력 자원이 계속 급감하는 중인데요. 이제는 이 GP 숫자를 무한정 늘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감시를 줄일 수는 없으니까 첨단 감시 시스템 도입이 필수가 될 것 같습니다. 드론이나 열상 감시 장비, AI 분석 시스템 등 병력을 덜 쓰면서 감시는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 눈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북한의 GP는 주로 고지대나 산악 지형에 위치해 있어서 지형상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설은 콘크리트로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고 일부는 지하 갱도와 연결돼 있어 방어력도 높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식량과 물자가 부족해서 자급자족을 요구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군사훈련과 사상교육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전투 준비태세는 상당히 수준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화기와 감시 장비를 추가로 배치한 흔적도 포착이 됐고요. 또 일부 GP에는 새로운 감시탑이 설치된 것으로도 보입니다. 우리 군도 위기감을 느끼고 일부 GP를 복원했지만 복원 속도나 규모 면에서는 북한에 비해 많이 느립니다. 일단 지하시설을 복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고요. 또 정치적 부담과 환경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감시 공백이 생기면 안 되는 건 분명하겠죠. 네, GP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죠. 국가 경계의 눈,
안보의 시작점입니다. 지금 숫자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효율적인 배치와 첨단 시스템의 도입입니다. 감시 사각지대를 줄이고 경계 효율을 극대화하는 게 핵심이죠. 우리는 눈을 감고 있는데 상대는 눈을 더 크게 뜨고 싸운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향후에 남북 간 군사 합의가 다시 체결될 수도 있고 GP의 역할이 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줄어드는 병력만큼 감시는 더 똑똑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술과 전략이 중심이 되는 GP 운용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GOTV와 함께 긴장감 가득한 남북의 GP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GOTV입니다. 2025년은 한국전쟁 발발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의 분단선, 그 상징인 DMZ는 전쟁의 멈춤을 의미하는 동시에 수십 년간 계속된 충돌과 긴장의 무대였습니다. 오늘은 구글어스를 통해 파주, 철원, 고성 등의 DMZ 내 주요 격전지들을 살펴보고 그 땅에 새겨진 전쟁의 상흔과 극적인 사건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파주로 가볼까요? 경기도 파주는 이 서부전선의 핵심 지역이죠.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파주는 남한과 북한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대치하는 구간입니다. 이 지역은 평야 지형과 강변 지형이 섞여 있어 은폐, 엄폐가 어려운 만큼 상호 간의 감시와 교전의 빈도가 높았습니다. 또한 도라전망대와 임진각, 제3땅굴 등은 남북 대치의 상징이자 관광지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그러면 먼저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사건은 1976년 8월 18일 JSA 공동경비구역에서 일어난 사소한 나무 가지치기 작업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군 장교와 한국군 병력은 북측 초소 시야를 가리는 포플러 나무 한 그루를 가지치기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북한군 30여 명이 몽둥이와 도끼를 들고 달려들어 미 육군 장교 2명을 무자비하게 살해합니다. 이후 미국은 작전명 폴 버니언을 즉시 발동합니다. 당시 한반도 주변은 B-52 폭격기, 항공모함, 특수부대가 배치되는 준전시 상태로 돌입했습니다.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바로 이 지역이 그 역사의 현장입니다. 여기 있는 나무들은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을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JSA에서는 또 다른 사건도 있었는데요. 바로 북한의 오창성 병사가 차를 타고 JSA를 통해 월남한 사건입니다. 2017년 11월의 어느 날 한 명의 북한군 병사가 군용 차량을 몰고 JSA 북측 초소를 돌파합니다. 뒤이어 달려온 북한군의 총격 속에서 병사는 차량에서 뛰어내려 남측으로 도주했습니다. 이 도주 장면은 CCTV 감시 카메라에 생생히 담겼는데요. 그의 몸에서는 무려 5발의 총탄이 발견됐습니다. 우리 군은 급히 헬기로 탈북 군인을 후송해서 군의관들이 수술을 통해 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날의 CCTV 영상은 이 DMZ의 위험과 인간적 희망을 동시에 보여준 대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어스로 보면 이 JSA의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장 가장 서쪽 건물 옆 오창성이 뛰어왔던 그 잔디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죠. 여기에 차를 세워놓고 뛰어 내려온 겁니다. 이 DMZ 내의 GP에서는 소규모 총격전이 꾸준히 발생을 해왔는데요. 특히 2020년 5월 북한군이 이 남측 GP에 총격을 가했고 우리 군도 즉각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북측의 우발적 사격 주장도 있었지만 GP를 향한 정밀한 사격이라는 점에서 군사적 도발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습니다. 해당 GP가 어디인지는 보안 문제로 정확히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요. DMZ 내 일부 구간에서는 우리 GP와 북한군 GP가 아주 가까이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 군 장병들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철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철원은 중부전선의 핵심 요충지인데요. 강원도 북부에 위치해 있으면서 드넓은 평야와 고지대가 공존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구글어스로 보면 해발 1000m 이상의 고지와 산재한 군부대, 민간 통제선 마을들이 거대한 체스판처럼 얽혀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철원에는 유명한 전적지인 백마고지가 있는데요. 1952년 10월 11일간 이어진 백마고지 전투는 한국전쟁 최악의 소모전 중 하나였습니다. 백마고지는 철원의 중심 고지였고, 이 고지를 차지하면 인근 지역 전체를 장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남북 모두 병력과 포탄을 쏟아부었습니다. 전투 도중 24번이나 고지의 주인이 바뀌었고, 전사자는 1만 명을 넘겼습니다. 지금도 이곳은 유해 발굴 현장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방부는 매년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글에스에서 보면 지금 이 백마고지 일대는 비무장지대 안에 위치해 있어 울창한 숲에 둘러싸인 채 조용히 옛 전장을 품고 있는 모습입니다. 2017년 6월에는 북한이 강원도 인제 인근으로 소형 무인기를 보내 군사 분계선을 넘었습니다. 이 드론은 민간 지역 상공까지 침투한 것으로 드러났고, 우리 군은 즉시 대공 대응 작전을 펼쳤습니다. 문제는 이 드론이 레이더 회피 비행을 하면서 소형 무기와 정보통신 기기를 실을 수 있었던 점입니다. 그만큼 강원도 일대는 이 전통적 전장이면서도 현대적 위협에도 노출된 곳이란 걸 잘 보여준 사건이었죠. 이 무인기가 민가가 있고 사람들이 다니는 쪽에 추락해서 발견되었기에 망정이지, 아마 강원도의 깊은 숲속에 떨어진 무인기는 지금도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남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철원은 지뢰 밀집 지역으로도 유명한데요. 1950년대에 매설된 대인지뢰와 대전차 지뢰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민간 지역과도 가까워졌습니다. 또 불과 얼마 전인 2022년 7월에도 민통선 인근에서 철원 주민이 굴삭기 작업 도중 대전차 지뢰가 폭발해 목숨을 잃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철원 인근 민통선 마을 주민들은 지금도 출입 제한과 군 감시 하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이제 민통선으로 들어가는 통문이라고 하나요? 검문소가 있고, 이 안쪽이 다 민통선 지역인데요. 민통선 안쪽으로도 이렇게 경작지와 마을들이 적지 않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부전선의 강원도 고성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원도 고성은 이 동해와 금강산 사이에 위치한 해안과 산악이 결합된 복합 지형인데요. 과거에는 금강산 육로 관광이 열렸고 남북 화해의 상징이기도 했던 지역이죠. 근데 지금은 육로와 철도 모두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구글어스로 보면 이 남북으로 있는 도로와 철도 선로가 나란히 남북으로 연결된 모습이 보이기는 하는데요. 작년에 북한이 이 남북 간 연결 도로 및 철도를 모두 파괴하고 장벽을 쌓아 올리고 요새화해서 이제는 남북이 완전히 단절된 모습입니다. 2008년 7월 관광객 박왕자 씨가 금강산 해변 산책 중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북한은 그녀가 군사구역에 침입했다고 주장했지만 남측의 공식적인 조사 허용도 거부했죠. 이 사건은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이어졌고 이후에 남북 경협은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관광 재개를 바라던 고성 주민들의 생계도 큰 타격을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인데요. 여기에 금강산 가족 호텔 등 관광을 위해 우리가 지어준 시설들도 북한은 모두 파괴해버렸다고 합니다. 강원도 고성의 동해안은 바다를 통한 북한 병사의 귀순 루트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2012년 북한 병사 한 명은 목선을 타고
5시간 이상 동해를 표류해 고성 해안으로 들어와 기순했습니다. 또 2015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북한 병사 한 명이 해상 경계를 뚫고 기순하며 해군의 경계 실패 논란이 일기도 했죠. 또 불과 작년까지도 북한에서 일가족 4명이 목선을 타고 내려와 속초 인근 해상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강원도 고성을 비롯해 우리 동해안에는 펜스가 둘러쳐져 있고 또 곳곳에 감시 초소가 있긴 한데요. 지역이 워낙에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멍이 뚫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귀순 목적이 아니라 강릉 무장공비 사건처럼 사회 혼란 및 테러 목적으로 군인들을 내려보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감시의 끈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2018년 9월 남북은 9.19 군사 합의를 맺고 DMZ 내 감시 초소인 GP 11개를 상호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고성 구간에는 각각 1개 초소씩을 철수했는데요. 그 중에 강원도 고성의 우리나라 최동북단 GP는 그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고려해 철거하지 않고 원형을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근처에 우리 측 GP가 있고 불과 580m 떨어진 곳에 북한 측 GP가 있었다고 하는데 북한은 철거했던 GP를 모두 복구했다고 했거든요.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어디겠죠? 아무튼 이 어설픈 평화 쇼를 위해서 북한에 놀아나는 일은 다시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파주, 철원, 고성 지역은 지금도 분단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고요한 지역이지만 이 땅에는 여전히 전쟁의 기억과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DMZ는 전쟁의 흔적이자 언젠가 평화를 향한 문이 될지도 모를 장소입니다. 75년 전에 총성이 한반도를 뒤덮은 그날을 기억하며 또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피 흘리며 쓰러지신 우리 국군 장병 및 유엔군 용사들을 생각하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